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의 통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중대한 화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생명 정치의 완성, 즉 사적 취향을 넘어 제도적 자비에 향한 위대한 여정입니다. 우선 생명 정치라는 용어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생명 정치, 즉 바이오 폴리틱스는 근대 국가가 인구를 관리하고 신체를 규율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논의하려는 생명 정치의 완성은 단순히 통제와 관리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생존을 넘어 생명의 존엄성을 어떻게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온전하게 보전하고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이며 윤리적인 담론입니다. 중앙의 이미지를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고요한 수면 위로 한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지며 거대한 동심원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물방울이 우리 각자가 가진 생명에 대한 개별적인 연민과 사적 취향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받는 타인을 보며 안쓰러움을 느끼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의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인 취향이나 개인적 동정심은 파편적이며 때로는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닙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생명 정치의 정점은 바로 이 개인의 파동이 수면 전체로 퍼져나가 하나의 거대한 질서가 되는 과정, 즉 제도적 자비의 구축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적 자비란 특정 개인의 일시적인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구조적 장치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슬픔과 고통이 사적인 영역에 고립되지 않고 공적인 안전망과 법적 제도라는 틀 안에서 보편적으로 포용될 때 비로소 생명 정치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기존의 효율 중심적 사고와 자본의 논리를 넘어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모든 가치의 척도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면의 부드러운 곡선들이 겹치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듯 우리의 제도 역시 개별 생명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공동체의 시스템으로 정교하게 엮어내는 고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적인 연민의 물방울을 제도라는 거대한 바다의 물결로 확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한 윤리적,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생명 정치가 권력의 도구가 아닌 진정한 인류애와 자비의 실현으로 거듭나는 그 위대한 여정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명 담론의 진화 과정을 4가지 핵심 단계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개념의 변화를 넘어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와 사회적 시스템의 변천사를 반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과거 생명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윤리적 선택이나 사적인 취향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명이 공적 의제의 중심부로 이동하며 생명 정치라는 새로운 담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 보호와 존중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질 사안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핵심적인 정치적, 사회적 과제가 되었음을 비미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철학의 재구성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실정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문화된 법전의 조항을 넘어 생명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자연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제안하는 제도적 자비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막연한 연민이나 개인적인 시혜를 넘어 생명의 존엄성을 지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적 기제와 제도를 구축하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권리의 동심원적 확장 단계입니다. 권리의 지치는 단계적으로 확장됩니다. 인류종 내부의 가장 연약한 존재인 태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하여 인간이라는 종의 경계를 돌파해 동물의 권리를 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라는 거대한 유기체와 생태계 전체를 권리의 주체로 설정하는 거시적 안목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동심원적 확장은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하여 모든 생명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적 통합성을 지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 모든 변화를 지속시키는 내면의 엔진입니다.
앞선 단계들이 외부적인 제도와 권리에 집중했다면 이 단계는 인간 내면의 질적인 변화를 다룹니다. 영적 공명과 1%의 확장된 사랑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울림이 실질적인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생태계와 연결되는 이 미세하지만 강력한 내면의 힘이야말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완결짓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4가지 단계는 분절된 과정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생명 존중의 미래 지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생명 담론의 깊이를 더해 가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가치관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즉 사적 영역에서 공적 생존으로의 전격적인 이행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화면의 왼쪽과 오른쪽을 가르는 이 경계선은 단순한 시각적 구분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생명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고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먼저 왼쪽의 과거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식생활의 선택이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개인이 지닌 신념은 철저히 사적 취향의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지지할 것인가는 개인의 기호와 자율성에 맡겨진 문제였으며 국가나 공동체가 개입할 명분이 부족했던 영역이었습니다. 개인의 신체적 자율성은 침해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선택들은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면 오른쪽의 현재 모델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의 기호가 아닌 공적 생존 의제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개념은 바로 생명정치, 즉 바이오폴리틱스입니다. 푸코가 설파했던 이 개념은 이제 이론을 넘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개인의 선택이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공동체의 존속과 직결되는 정치적 사안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와 대멸종이라는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은 우리의 식습관을 개인의 취향에서 환경적 책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비건법에 대한 논의나 낙태금지 담론이 이토록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이것이 더 이상 개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생명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묻는 공적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시대는 개인의 신념과 실천이 단순히 한 개인의 삶에 그치지 않고 인류라는 종의 생존과 생태계의 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적인 취향의 프레임을 벗어나 생명이라는 보다 근원적이고 공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다시 도출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이러한 공적 과제들을 어떻게 정책적, 윤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법철학의 거대한 충돌과 진화라는 주제 아래 근대 법철학의 근간을 이룬 임마누엘 칸트와 현대 생명윤리의 새로운 지평을 연 피터 싱어의 관점을 대조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넘어 법적 권리의 주체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담론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먼저 왼쪽에 위치한 임마누엘 칸트의 관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칸트는 과거의 생명 정치를 지배해온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 존엄의 유일한 근거를 이성적 자율성에서 찾았습니다. 즉,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를 따를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갖춘 존재만이 법적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성이 없는 비인간 존재, 즉 동물이나 자연은 그저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칸트적 사고방식은 인본주의적 독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현대 법체계에서 인간만을 특별한 권리 주체로 설정하는 강력한 철학적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칸트의 법철학은 이성을 소유하지 못한 모든 존재를 법적 보호의 직접적인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항하여 현대 법철학의 진화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피터 싱어입니다. 싱어는 미래의 생명 정치를 대변하며 존엄의 근거를 이성이 아닌 감응력, 즉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인 센티언스에 둡니다. 이는 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종의 한계 너머로 확장하는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의 완칙을 내세우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그 고통은 종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비인간 존재 역시 인간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고통받는 모든 생명에 대해 보편적인 자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철학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이 슬라이드가 시사하는 바는 법철학의 패러다임이 이성 중심의 배타적 권리체계에서 가문력 중심의 포용적 권리체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철학적 충돌이 현대사회의 동물권론이나 환경법, 그리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문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철학의 거대한 진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생명을 대하는 법적 패러다임의 중대한 전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법과 생명의 관계를 기존 실정법 모델의 관점에서 해석해왔습니다. 화면 좌측을 보시면 국가와 권력이 상위에 위치하고 그 권력이 하향식으로 생명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 논리는 법이 먼저 존재하고 그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생명이 권리를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이 승인하지 않은 생명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반면 우측의 생명정치의 자연권 모델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여기서는 생명 그 자체가 상향식으로 국가와 제도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태아나 동물, 더 나아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대지와 같은 생태적 가치들이 법보다 선행하는 존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이 마땅히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역할을 수동적인 심판자에서 능동적인 보호자로 격상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하단의 박스에 제시된 제도적 자비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 자비란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침묵하며 소외되었던 생명들을 공론장으로 이끌어내는 고도의 정치적 호명 행위입니다. 국가가 결단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던 생명들을 사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여 그들의 자연권을 철저히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슬라이드가 시사하는 바는 현대 법치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법은 더 이상 권력의 도구로서 생명을 규정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생명들의 실존적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정치의 본질이자 국가의 숭고한 책무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고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생명보호를 위한 법적 모델의 비교와 제도적 자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슬라이드 6번에서는 확장 1단계로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도 내밀한 영역인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아의 존재는 그 자체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내밀한 성소와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 단계를 넘어 인간 존엄의 본질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제시된 침묵하는 존재라는 정의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언어를 가지지 못하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투표권조차 없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독립적 생명체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기에 역설적으로 그 생명권의 정당성이 외부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되는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투표권의 부재가 생명권이라는 본원적 관리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침묵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그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변해야 하는 윤리적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좌측의 헌법적 수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법치국가에서 인간 존엄의 하한선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립 목적과 직결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입법 공백의 해소는 단순히 법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실무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생명의 파수꾼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공적 대리인, 즉 후견익으로서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것은 가장 목소리 낮은 존재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비로소 보편적 인권의 체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국가의 응답 섹션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의 역할은 단순한 규제나 징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응답은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을 사회적으로 공식화하고 이를 존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정치적 호명이어야 합니다. 이는 태아를 법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인정하고 그 존재의 무게를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 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결국 확장 1단계의 핵심은 침묵 속에 존재하는 가장 연약한 생명을 헌법적 테두리 안으로 정중히 초대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 내밀한 성소를 지키기 위해 정치적 호명을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 존엄의 진정한 확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슬라이드 7에서 우리는 낙태라는 문제의 실질적인 기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왼쪽에 제시된 통계 수치를 보시겠습니다. 낙태를 선택하는 원인의 40% 이상이 단순히 개인의 가치관이나 변심이 아닌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권의 수호가 법적 금지나 처벌 위주의 담론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규제의 언어라는 표면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본질적인 접근입니다. 슬라이드 우측의 도식은 진정한 제도적 자비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논의가 낙태를 금지하느냐 허용하느냐라는 이분법적 규제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이라는 교각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안전망은 미혼모 보호법의 획기적인 강화입니다. 미혼모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결핍 속에서 홀로 양육의 짐을 져야 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생명 존중은 실효성 없는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법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자 지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양육비 책임제의 도입입니다. 양육은 부모 공동의 신성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전가되거나 방임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국가가 개입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생명권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는 포괄적인 아동수당의 확대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신호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만이 부모가 느끼는 막막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단의 문구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권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차갑고 단호한 규제의 얼굴을 넘어 따뜻하고 포용적인 자비의 얼굴을 가질 때 비로소 한 아이의 탄생은 개인의 희생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제도의 완성형은 바로 이처럼 견고한 안전망 위에 세워진 생명의 가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을 마칩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논의해온 가치 확장의 두 번째 단계인 종의 경계 돌파와 동물의 권리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물을 바라보는 법적, 철학적 관점은 혁명에 가까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어왔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좌측의 과거를 보시면 동물의 지위는 철저히 민법상 물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동물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산이자 자원, 그리고 단순한 소유물로 정의되었습니다. 생명체로서의 고유한 가치보다는 단백질 수치나 노동력으로 환산되는 철저히 도구적인 존재로 간주된 것입니다. 상자 속에 담긴 부품처럼 취급되었던 이러한 시기에는 동물의 고통이나 내면적 상태가 법적인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핵심 동력은 바로 감응력, 즉 센티언스의 입증이었습니다. 과학과 철학의 발전은 동물이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생명체라는 사실을 공인했습니다. 슬라이드 중앙의 렌즈 이미지가 상징하듯 우리는 동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적 필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동물의 신경계와 인지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삶을 느끼고 주도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2단계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현재에 이르러 비인간 인격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탄생시켰습니다.
슬라이드 우측을 보시면 심장 형상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동물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권을 가진 주체로 격상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와 같은 선진국들은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을 물건과 명확히 구분하고 지각 있는 생명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이 더 이상 인간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다뤄질 수 없는 존재임을 선언한 것이며 학대와 착취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주체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결국 종의 경계를 돌파한다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존엄성을 법체계 안으로 포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법적 지위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산업과 윤리 기준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면밀히 고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물의 권리 확장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위기의 구체적인 증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도표는 요한 록스트롬이 제시한 지구 행성 경계, 즉 플래네터리 바운더리 개념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모델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9가지 영역의 임계치를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지표가 이미 안전한 활동 공간인 녹색 영역을 한참 벗어나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파괴, 그리고 질소 및 인해 순환 장애 영역입니다. 도표의 붉은색 화살표가 가리키듯 이 세 가지 영역은 이미 지구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생태적 균형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공장식 축산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질소 화합물, 그리고 목초지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토지 이용 변화는 지구 시스템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보호의 문제를 넘어 인류 문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기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제도적 참여와 개입이라는 강력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제시된 세 가지 핵심 전략은 단순한 제한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입니다. 첫째는 육류세 도입입니다. 이는 축산업이 유발하는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동 외부 효과에 따른 환경적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사회적으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탄소 배출 규제입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탄소 배출 가이드라인을 축산업 분야에도 엄격히 적용하여 실질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대체육 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기존 축산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논의되는 비건 정치나 채식 위주의 정책 전환은 감성적인 호소나 개인의 윤리적 선택에 머무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이성적 결단이자 무너져가는 지구 생태계의 복원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적 개입입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적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혁신을 통해 지구 행성의 경계를 다시금 안전한 공간 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문가로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차세대 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권리 확장의 세 번째 단계이자 가장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만유의 근원으로서 대지와 자연의 인격권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 단계는 인류가 오랫동안 견지해온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생태 중심적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도약을 의미합니다. 화면의 텍스트가 명시하듯이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적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 가능한 재화나 인간의 발전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배경으로만 간주해왔습니다. 하지만 확장 3단계에서 정의하는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고 번영하며 끊임없이 자심을 회복하고 재생할 수 있는 고유한 관리를 가진 독립적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이는 자연의 내재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는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제시된 자원에서 주체로의 이행은 법률적 윤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국점입니다. 과거의 법체계에서 자연은 인간이라는 권리 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인 대상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은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침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능동적인 소송의 당사자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된 어머니 지구, 즉 파차마마의 개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을 통해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자연을 법인격과 유사한 지위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이 훼손되었을 때 단순히 인간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을 넘어 자연 그 자체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 그 권리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전문가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소유권 중심적 겁질서를 생태적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대지와 자연의 인격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는 오만에서 벗어나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의 일환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3단계의 확장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지구 생태계와의 진정한 공존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응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연의 권리 법제화에 관한 구체적인 국제적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법체계가 자연을 인간의 편의와 이용을 위한 대상이나 재산으로 간주해왔다면 최근의 흐름은 자연 그 자체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콰도르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에콰도르는 세계 최초로 헌법 내에 자연의 권리를 명시하는 획기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안데스 원주민들의 세계관인 파차마마, 즉 대지의 어머니라는 개념을 헌법적 가치로 수용하여 자연의 재생권과 생존권을 헌법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러한 명문화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2021년 로스 세드로스 보호구역 판결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당시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자연의 권리를 근거로 보호구역 내 채광 허가를 취소하며 헌법상 권리의 실효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콜롬비아의 사례입니다. 콜롬비아 대법원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아마존 보호의 의무를 미래 세대의 생명권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계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의 보존이 인류 전체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논리를 사법적 권리체계 안으로 성공적으로 통합시킨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뉴질랜드의 완가누이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의회는 완가누이강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나는 강이고 강은 곧 나다라는 마오리 부족의 오랜 영적 믿음과 정체성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은 법적 대리인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이익을 법정에서 대변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주민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 법체계가 결합하여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의 모델을 창출한 사례로 꼽힙니다. 이처럼 에콰도르, 콜롬비아, 그리고 뉴질랜드의 사례는 자연의 권리가 더 이상 추상적인 철학적 담론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그리고 판례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추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전 세계 법조계가 인단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생태 중심적인 법치주의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적 논의와 환경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12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제도적 자비의 청사진을 담은 만유의 권리회복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만유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자비라는 추상적 가치를 사회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핵심입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태아와 동물, 그리고 지구라는 세 가지 층위를 통해 권리 확장의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아의 영역입니다. 이는 종 내부의 한계선에 대한 논의입니다. 우리는 태아를 단순히 잠재적인 생명이 아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생명 역사를 시작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명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는 공적 대리인으로서 태아의 권리를 수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단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존엄성의 최저 하한선을 수호함으로써 인본주의적 가치의 실질적인 완성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층위는 종의 경계를 돌파하는 동물의 권리입니다. 권리의 근거는 감응력, 즉 고통을 느끼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인 센티언스에 있습니다. 이제는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나 자원으로 취급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비인간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산업적 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인 폭력과 착취의 단절을 이끌어내고 생명 존중의 범위를 비인간 생명체로까지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생태계 차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지구의 관리입니다. 이는 가장 거시적이고 근원적인 단계로 지구 자체가 가진 생태적 재생력과 그 근원성을 권리의 바탕으로 삼습니다. 자연 그 자체의 인격권을 부여하고 헌법적 주체로 선언하는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넘어 인류를 포함한 모든 존재의 지속 가능한 근원적 터전을 보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통합 프레임워크는 개별적 생명에서 시작하여 종의 경계를 넘어 지구 전체로 확장되는 거대한 자비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각 단계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 세 영역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제도적으로 구현된 진정한 의미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이라는 차가운 골조 위에 우리가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본질적인 가치, 즉 영적 공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은 법과 제도, 그리고 절차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의미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결국 인간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공명의 힘입니다. 화면 왼쪽에 존재론적 자각이라는 화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아의 고통이나 도살장의 비명, 그리고 오염된 강이 내뱉는 신음을 서로 다른 범주 혹은 별개의 사건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태학적이고 영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고통은 결코 분절된 파편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명이 겪는 진통은 전체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타자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감각하지 못하는 감수성의 결여는 곧 시스템의 붕괴를 예고합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자각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공명의 단계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공명의 회복은 곧 관계의 복원입니다. 모든 생명이 보이지 않는 그물망으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축한 그 어떤 정교한 제도나 법률도 결국 생명력을 잃은 박제된 문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전문가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가 생명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을 얼마나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제시된 내면적 엔진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디탱하는 강력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강제나 처벌에 의한 의무감이 아니라 타자와 세상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에서 기인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법이라는 딱딱한 껍데기를 유연하게 만들고 시스템이 본래 의도했던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진정한 동력원이 됩니다. 중앙의 이미지를 보시면 심장과 눈, 그리고 자연을 상징하는 산이 복잡한 뿌리처럼 얽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직관과 지성, 그리고 실제 하는 자연이 하나의 맥동으로 이어져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시스템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기술적인 보완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공명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이 영적 공명이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 존엄과 생명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의미의 시스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문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구원 전략, 즉 단 1%의 확장된 사랑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행동으로서의 1% 확장을, Y축은 그에 따른 영향력인 문명적 자비의 총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그래프가 그리는 지수함수적 성장 곡선입니다. 가장 먼저 그 시작점인 1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본능이며 모든 가치 창출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사적인 영역의 애정에 불과하며
문명 전체를 구원할 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 2단계로의 전이입니다. 이미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총량에 단 1%의 미안함과 연민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이 1%의 확장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들, 즉 이름 없는 태아와 인간의 편의를 위해 고통받는 동물들에게로 향합니다.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미안함을 느끼는 아주 작은 마음의 변화가 문명적 자비의 총량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첫 번째 가속 페달이 됩니다. 이어지는 3단계는 인식의 확장을 넘어선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입니다. 나의 안락함과 편리함을 단 1%만 덜어내어 대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실천입니다. 일상 속의 작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 1%의 행동이 더해질 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명적 자비의 영향력은 임계점을 향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오늘 강연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건너기 위해 완벽한 성인이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족과 자녀에 대한 거대한 사랑의 토대 위에 타자와 생명을 향한 미세한 1%의 확장성만을 덧붙이면 됩니다. 이 작은 1%들이 모여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종의 파멸을 막고 세상을 정화하는 거대한 자비의 파동이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미래는 대단한 혁명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실천하는 1%의 확장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통계와 사례를 통해 현대 문명이 직면한 위기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분석을 뒤로하고 하나의 거대한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견지해온 약탈의 문명을 끝내고 자비의 문명으로 나아가는 존재론적 전환입니다. 슬라이드 중앙의 문구를 보아주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권력을 타인을 지배하고 자원을 탈취하며 세력을 확장하는 힘으로 정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권력의 본질은 지배가 아닌 생명의 보호에 있습니다. 진정한 힘이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생명이 온전하게 그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책임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구체적입니다. 투표권이 없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태아, 인간의 언어를 가지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지 못하는 동물의 생명권, 그리고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아래 침묵하며 파괴되어 온 대지의 목소리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감성적인 연민의 차원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법정의 주체로 세우고 제도적 틀 안에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 즉 침묵하는 자들의 권리를 법적 실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책무입니다. 무고한 생명의 고통을 멈추는 일은 단순히 타자를 돕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인류가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규정해온 인간다움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공멸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진 1%의 통찰과 결단이 모여 구체적인 제도가 되고 그 제도가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될 때 비로소 새로운 문명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이 제도로 안착하고 그 제도가 다시 인류의 보편적인 문명적 가치로 승화되는 그 장대한 여정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